신호 교차 지점에서 통행권 확보가 되겠습니다. 이 이제 주변에 건물이 있다거나 또 하기 때문에 이 교차 지점에서 이 차대 사람 사고 또는 차대차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데요. 이러한 그 시설의 그 시설 지점에 대해서는 이제 교차로 알림이라든지 십자 표지라든지 고온식 횡단보도를 설치해서 이 교차 지점에서는 자연스럽게 좀 속도를 좀 낮출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인프라가 좀 확충이 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 비신호 교차로에서 이 통행권 우선권이 좀 확립이 좀 되어야 되는데 많은 노력을 좀 하고 있지만은 여전히 아직까지는 운전자나 보행자가 이에 대한 어떤 규칙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운영 쪽인데요. 이제 속도 관리하고 이제 통행 방법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래쪽 사진을 좀 보시면은 이제 아까 앞부분에 소개했던 그 네트워크가 되겠는데요. 왼쪽에는 스쿨존으로 해서 30존이 잘 되어 있고요. 오른쪽에는 생활도로구역으로 해서 30존이 잘 되어 있는데 이 사이에 보면 이제 아주 짧은 구간에 40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네트워크 측면에서는 이건 생활도로 안에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보호구역이라든지 생활도로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제한 속도를 일시적으로 좀 상향 조정을 했는데요. 실제 현장을 좀 가보면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큰 네트워크 측면, 면 단위 측면에서의 속도 관리가 제대로 세팅이 좀 되어야 되겠다라는 부분이고요. 기존의 특성화된 보호구역과 기존의 생활도로와의 적절한 연계성, 확충, 확대 이런 부분들이 시급하다고 보겠습니다. 이를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이제 1차적으로는 이 제한 속도에 대한 일관성을 유지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의 선 단위에서 면 단위로 이렇게 계속 저희들이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기존의 어떤 개별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실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현재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왔다는 전제하에서는 이런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속도, 제한 속도에 대한 설정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생활도로에 대한 속도 하향 사업입니다. 오른쪽에 그림을 보면 아시겠지만은 시속 거의 한 50km일 때가 이제 그 치사율이 50%나 되는데요. 30km 정도 되면은 10% 이하로 줄기 때문에 이런 속도 하향은 필연적으로 저희 생활도로에는 투입이 적용이 좀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격자형 6m 미만 도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주거 지역에 가까운 도로이고 주정차에 대한 문제도 되게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는 좀 일방 통행을 시킬 수 있다면 격자형에 한해서는 확충할 필요가 있을 거고요. 13m 미만의 도로에서는 양방향 좌회전 차로를 좀 적용을 해서 회전에 대한 어떤 도로에 대한 점유율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이제 불법 주정차 부분인데 이게 되게 참 이게 걱정입니다. 이게 지금 실제 현장을 가봐도 문제가 많이 되고요. 사업을 수행하면서도 주민과의 많은 마찰이 있는 부분이 있고 또한 그 사고에 대한 동영상을 좀 보면은 이런 불법 주정차에 의해서 즉 시야 가림에 의한 보행 사고가 상당히 많이 발생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여기엔 크게 좀 답이 참 나오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요. 주거 지역이기 때문에 주정차에 대한 부분은 일부는 허용을 좀 해줘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계획단에서 저희가 좀 더 합리적으로 이제 도로 가로 설계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외 같은 경우에는 주거 지역에 노면 주차가 거의 일반화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계속 주차를 못하게 하는 것보다는 일정 부분 특히나 보차 혼용 도로에서는 허용하는 부분을 같이 겸해서 이런 불법 주정차에 대한 어떤 문제점을 해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주정차에 대한 또 관리 방안으로는 최근에 계속 많이 하고 있는 그린 파킹이 있고요. 여러 가지 주차장을 좀 놀고 있는 주차장을 좀 확충하는 부분들이 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또한 아까 앞부분에서 말씀하셨지만 이 시간제 주차 단속 부분은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 통학로 얘기도 했는데 특히나 시간대별로 사고가 많은 시간대는 좀 더 강력한 주차 단속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통행 행태 측면을 좀 봤는데요. 제가 뽑고자 하는 거는 무단횡단입니다. 그래서 서울 시내의 교통사고 사망자, 보행 사망자 중에 거의 60% 이상이 무단횡단이었어요. 그래서 이 무단횡단을 아무튼간에 우리가 잡아야지만이 보행 사고를 좀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일환으로 크게 세 가지를 좀 제안을 해봤는데요. 일단은 지금 현재 기존 우리 도로교통법에 보면은 설치 간격이 20m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도로 기능별로 특히나 생활도로에서는 50이나 100m로 이렇게 차등화해서 좀 더 완화를 시켜주는 것이 좋겠다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무단횡단 방지 시설 설치 확대인데 이 또한 이게 찬반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무단횡단을 하는 지점을 가서 현장을 가서 실제 사고 그 위치를 좀 이렇게 플라팅을 좀 해봤더니 횡단보도 측단에서 75m 이하에서 다 발생을 좀 했어요. 그런 어떤 그 결과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이게 그 방호 울타리를 설치해도 다 할 필요는 없구나. 굳이 그 사고가 많은 지점, 예를 들어서 횡단보도 측단에서 75m까지만 설치하면 되겠구나. 뭐 이런 여러 가지의 어떤 그 실증적인 어떤 실험을 통해서 얻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선급 이상의 왕복 4차로 이상 도로에서는 이런 중앙분리대라든지 방호 울타리 설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 화면을 좀 보시면은 이제 여러 가지 사고에 대한 영상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대부분 다 이런 그 시야 가림에 의한 사고가 되겠습니다. 신호 대기 중에 또 교통 혼잡 시에 또 불법 주정차에 의해서 사고가 나는데 이게 이제 보행자가 이제 갑자기 뛰는 경우가 참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전자가 이런 경우에는 좀 속도 감소하는 운전을 좀 습관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입니다. 크게 제가 앞부분에서 이제 도로 환경적인 측면, 교통 운영적인 측면, 또 행태에 대한 측면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는데요. 우리가 이런 지금 현재 이제 거의 23년 만에 사망자가 이제 4,000명대로 내려앉았는데 올해 좀 증가한다고 예상을 좀 하고 있지만 앞으로 이 3,000명대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이 보행 사고를 철저하게 저희들이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번과 2번은 앞부분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좀 하고요. 세 번째 이제 의식에 대한 문화, 교육에 대한 부분인데요. 아까 얘기했던 그 생활도로 내 보행자에 대한 우선의 원칙이 좀 준수가 됐으면 좋겠고 이 무단횡단에 대한 부분은 보행자의 과실도 상당 부분 있더라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계도 개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실제 그 블랙박스 영상을 좀 보면은 대부분의 사고가 뛰고 좌우를 이제 살피지 않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행자에게 이러한 그 횡단 시에 필요한 어떤 교육도 반드시 수반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부분은 제가 평가를 좀 넣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뭐 이렇게 정부 주도하에서 보행 사업이 많이 수행을 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어떤 실효성에 대한 부분이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요. 효과가 있습니다. 효과가 있는데 그에 따른 좀 정량적인 분석이 아직까지 수반이 안 돼서 그렇지만 앞으로는 이런 사업 완료 후에 효과 분석을 좀 더 수행을 좀 해서 BP 사례를 발굴하고 이에 따른 전파를 통해서 우수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주는 이런 지자체장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담당 공무원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정책이 반드시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빠르게 진행했는데요. 발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좀 장시간 동안 그 발표가 진행이 됐는데요. 지금까지 총 7분의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보행 안전에 관한 주제 발표를 들었고요. 지금부터는 토론 및 질의응답 시간인데요. 국내 보행 안전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보행 안전 문화의 확산을 주제로 종합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토론의 좌장을 맡으신 하동익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교수님께서 진행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하동익입니다. 반갑습니다. 장시간에 걸친 오늘 세미나장인데 모두 7편의 국내 전문가 발표가 있었습니다.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일정이 너무 촉박하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시간이 모자란 점이 아쉽습니다. 저희 토론이 책정된 시간이 원래 50분이었는데 좀 일정이 지연됐습니다. 아무래도 좀 시간을 절약하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부터도 말을 줄이고 오늘 토론하시는 분들께 좀 인색하지만은 한 4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더 줄여주시면은 감사하고 어떻게 최대한 끌어보겠습니다. 중앙정부인 이 국민안전처에서 이 보행안전 분야에 관심을 가지는 첫 이런 국제 토론의 자리입니다. 상당히 의미 있고 이 분야의 발전을 주장해왔던 전문가로서는 감사드리고 또 오늘을 계기로 해서 많은 개선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우선 아무리 시간 없더라도 오신 분들 좀 소개는 해드리겠습니다. 총 7분인데 우선 학계부터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아주대학교 김지엽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한양대학교 오철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기관의 대표로서 도로교통공단의 김만배 안전연구처장님 나오셨습니다. 교통안전공단 장경욱 선임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시민단체 대표입니다. 안전생활실천 시민연합 이윤호 사무처장님 나오셨고요. 그 다음에 지자체를 대표해서 전라북도 고재찬 건설교통국장님 오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자리를 만들어 주신 주무과장님이십니다. 민병대 안전개선 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토론에 들어가고 우선 제가 소개해드린 순서대로 학계부터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김 교수님. 네, 7개 발표 여태까지 보행의 저기 총 집대성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내용이 해서요. 좀 되게 좀 많았지만 하나하나 너무 재밌게 들었습니다. 근데 여태까지 전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간략하게 얘기를 드리면 평소에 생각했던 거를 일단 이제 보행 중심으로 이제 인식이 변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저는 스위스 사례를 굉장히 저는 재밌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스위스가 한 총 3단계라고 하면은 3단계에 와 있다고 치면 우리가 지금 한 1.23 정도 된 것 같고요. 모든 법 체계부터 시작해가지고 시민들의 인식까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제 인식은 변화됐지만 아직까지 우리 법 체계나 아직도 시민들의 인식이 모든 게 다 자동차 중심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보행자도 되고 차 운전자도 되고 때에 따라서는 자전거 운전자도 되지만 그 중에 가장 약한 게 보행자입니다. 근데 우리가 저 역시도 저기 남 욕할 건 아니지만 이 차 운전대를 잡는 순간 이게 어떤 그 우위에 올라 있거든요. 여기서부터 이제 모든 게 시작이 되는데 심지어 요즘에 보도 위에 올라와 있는 자전거 도로를 다니는 사람들도 보행자가 안 비켜주면은 욕을 하고 지나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정도로 일단 아직 그 인식 자체가 좀 더 변해야 되는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아까 그 도로교통법 제8조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지금 보행법에서 보행권을 확립을 했습니다. 아까 스위스에서는 헌법 자체에 보행권을 도입했다는 것에 굉장히 놀랐는데 우리는 지금 보행법을 통해 가지고 보행권을 도입했는데 실제로는 그 보행권이 정말 무용지물입니다. 왜냐하면 도로교통법이 우위하고 있고요. 분명히 지금 아우리에서도 연구를 하고 있지만 도로교통법사 도로는 도로교통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근데 도로교통법을 가만히 보면은 사람은 보행자는 없습니다. 8조 2항뿐만 아니라 68조 보면은 아까 계속 나오는 그 생활 도로라는 개념이요. 도로 위에서는 걷는 거 빼고는 차량에 그 방해되는 모든 행동을 할 수 없거든요. 심지어 서 있어도 안 됩니다. 도로에. 근데 우리가 지금 아까 계속 논의에 초점이 되고 있는 이 생활 도로에서는 사람이 그 걷는 뿐만 아니라 생활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로교통법의 체계부터 보행자 중심으로 좀 많이 바뀌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어떤 계획적 측면에서 저는 좀 아쉬운 게 이 도로에게 자꾸 생활 도로라고 하지 말고 저는 가로라는 개념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의 하루에 생활하는 이거는 자동차의 차량 이동을 위한 도로가 아니라 이제는 사람 거기 사는 주민 시민들을 위한 가로의 개념으로 인식이 바뀌어야 이제 도로교통법도 좀 바뀌게 되고요. 그래야 이제 모든 게 도로 체계로 돼 있는데 이거를 좀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저기 한상진 박사님 발표 되게 재밌게 들었는데요. 다들 동의합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약간 오해하신 게 뭐냐면 일단 그 신도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의 그 생활가로를 이루고 있는 중점일 주거지역 이 문제인데요. 거기 이제 주차장 확보가 굉장히 그 주차장법에 의해서 굉장히 까다롭게 요구를 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미 포화 상태입니다. 포화 상태. 저도 지금 마을 만들기 하고 도시재생 사업 저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어딜 가나 주민들의 그 1번이 뭐냐면 주차 부족 문제 저기 해결이거든요. 아까 모든 게 다 그 주차 아닙니까? 가로의 주차가 그 사고도 유발하고 하여튼 모든 유발의 시초인데 이게 지금 우리 도시 공간이 지금 우리 차량 수를 커버할 수 있는 용량을 넘었습니다. 보통의 중점일 주거 지역의 필지가 대충 한 4-50평 된다고 치면 자동차 한 면이 가진 그 주차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보통 2.5 곱하기 5 한 12.5제곱미터 한 4평 정도는 되거든요. 1층을 다 깔아도 보통 우리 다세대 다가구는 한 세대당 한 대 요구하지 않습니까? 보통
그거 꽉 채웁니다. 그럼 1층이 그 공간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가로공단 공간도 깨지게 되고요. 얼마 전에 뭐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완화시켜가지고 지금 더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는데, 심지어는 주차 때문에 살인 사건도 나는 지금 현실이기 때문에 저는 조금 좀 이 개념 자체를, 이제 차량도 이미 일본은 오래전에 도입했습니다. 일단 주차할 곳이 없으면 차를 못 사게 하는, 이제 그런 좀 뭔가 획기적인 정책이 나오지 않으면은, 저는 인구는 점점 줄고 있습니다, 우리가. 근데 하지만 저는 차량 수는 계속 늘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 다이어트도 해가지고, 지금 우리 대체 교통수단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 자전거, 전기 자전거, 뭐 그다음 요즘에 나오는 뭐 이륜 휠,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활성화 시켜야 된다는 정책 방향이 맞다면, 이건 도로를 줄여야 됩니다. 도로를 줄여서 이제 그렇게 점점 줄여 나가. 이미 스위스에서 그 교훈해서 도로의 모든 차를 커버할 수는 없거든요. 불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뭐냐면 발상화 전환을 해가지고 이제는 오히려 줄여 나가야 되는 게 더 맞다고 보고요. 근데 그 줄이는 거를 제일 반대하는 사람들이 또 우리입니다. 시민들이 되게 반대합니다. 그리고 일단 뭐 자동차 회사의 어떤 우리 산업적인 측면도 있지만, 이제 그런 저는 좀 때가 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자동차 주차 그 등록제 뭐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하지 않으면 저는 그 생활도로의 생활 가로의 이 불법 주차 문제는 해결하기 힘들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동차의 소유와 이용을 좀 근본적으로 검토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하는 얘기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사회 보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오철 교수님 부탁합니다. 저 앞에 서 있는 것보다 여기 앉아 있으니까 마음이 훨씬 편하고 그냥 이제 좀 정신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처음엔 좀 긴장도 하고 그래가지고서 좀 사실 좀 낯설었는데 이제 마음이 좀 놓이네요. 요 발표를 쭉 제가 이제 들으면서 과연 그런 매력적인 보행 환경은 무엇이냐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영어는 잘 못하지만 매력적인 보행 환경이 이제 3S가 보장되는 게 매력적인 보행 환경인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세이프한, 안전한 보행 환경. 그 다음에 이게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시큐어한, 이게 뭐 범죄라든지 이렇게 좀 마음 편하게 다닐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시큐어한 보행 환경. 그리고 좀 세니터리한, 이게 맞는 표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냥 뭐 짧은 영어 실력에 좀 위생적이고 깨끗한.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만족되는 보행 환경이 가장 좀 매력적인 보행 환경이 아니겠는가. 우리가 이제 그거를 추구하고 노력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다음에 첫 번째 이제 발표를 해주신 UC 버클리의 그 엘리자베스 맥도날드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는 게 있는데, 이제 속도하고 인저리 시비리티, 퍼탈리티하고의 관계를 이제 도표로 보여주셨는데, 그 연구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여러 분야에서 교통하는 분들도 했었고, 자동차에 충돌 안전하는 분들도 했었고. 근데 그 결과들을 이제 우리가 보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결국 이제 속도 관리로 연결이 되는데, 아까 조중환 박사님 마지막에 속도 관리를 굉장히 강조해 주셨지만 이게 이런 거거든요. 제한 속도를 설정하게 되면 그 제한 속도에 따라서 주행 속도가 변하게 되고, 그 차량들이 주행하는 주행 속도가 결국은 사고가 났을 때 충돌 속도로 연결이 되고, 이 사고가 이제 보행자하고 차량 간에 이제 충돌이 발생했을 때 거기서 발생하는 에너지가 결국은 속도하고 매스, 질량의 함수니까 이게 쭈루룩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효과적인 속도 관리가 분명히 죽을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속도 관리의 중요성을 이제 느껴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석 교수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제가 평소에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인데, 이 사업이 이게 관리가 안 돼요. 유지 관리가 안 되고 모니터링이 전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이 효과가 있었던 사업이 있는지 없었던 사업인지가 규명이 안 되고, 요거 이제 좀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이게 제대로 관리가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스위스 사례 발표자를 쭉 보면서 교통 정원화 기법에 대한 종류를 다양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교통 정원화 기법과 관련해서 그 국토교통부 R&D로도 최근에 몇 년 전에 수행된 게 있습니다. 어떤 그 교통 정원화 기법을 하나하나 다 정의를 하고 그것을 어떻게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하는 그런 R&D를 한 적이 있는데, 그걸 제가 왜 아냐면 그 제안서를 썼다가 이제 제가 떨어지고 딴 팀이 돼서 그 내용을 알고 있는데, 그 트래픽 카밍, 근데 그거 이게 자세히 들여다 보면은 아까 속도 관리하고도 연결시켜 보면은 이게 속도 관리라고 하는 게 이게 지점 스팟 베이스대, 포인트 베이스대 관리가 아니라 이 뭐 라인이라든지 네트워크 개념의 속도 관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트래픽 카밍 메저들이 잘 컨비네이션이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그거에 대한 어떤 고민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피드 험프는 어떻게, 스피드 테이블은 어떻게, 뭐는 각각은 단독적으로는 잘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그것들을 어떻게 잘 조합해가지고 속도 관리를 면 단위에서 할 거냐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요게 이제 요거는 아직 저도 연구를 안 해봐서 저의 그냥 막연한 좀 상상 중에 하나인데 이 과연 스피드 험프라든지 이런 속도 관리 기법으로 이제 그 트래픽 하밍 매저를 마구잡이로 설치한 게 정말 효과가 있는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교통 안전 측면에서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속도의 그 차량의 가감속 패턴을 크게 변화시키는데 이 차량의 가감속 패턴의 변화는 결국엔 비클 에미션하고 물리게 돼요. 그러면 이 예를 들어 차가 가속했다 감속했다 가속했다 감속했다를 반복하게 되면은 에미션도 많이 나오고 그 안에 결정적으로 우리 요즘에 어린이들 뭐 아토피 천식 이런 거 많이 나오는데 어떤 저 의사 선생님이 쓴 논문 보니까 PM 미세먼지하고 이 아토피 천식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대요. 아파트 단지랑 어린이 보호구에 왕창 설치한 스피드 험프가 애들 아토피 천식을 또 악화시키지는 않는지 이건 사실 제가 좀 연구를 해봐야 되는데 저의 막연한 상상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상진 박사님께서 어린이 블라인드 스팟 말씀해 주셨는데 블라인드 스팟 말씀을 듣고 제가 이제 어린이 보호구역이 이제 생각이 났는데 제가 이제 최근에 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 많이 나는데 몇 군데 이렇게 가서 조사도 해보고 해봤는데 거기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어린이 보호구역 구역하고 노인 보호구역하고 몇 가지 이렇게 관리하는 지침 같은 거를 이제 안전행정부에서 최근에 2년 전인가 3년 전에 이제 통합해서 만들었는데 어린이 보호구역이 이렇게 반경 몇 메타로 설정을 하는데 그게 주출입구를 기준으로 해서 뭐 돌린다 이렇게 돼 있어요. 300m인가요? 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주출입구가 후문인 학교가 많아요. 근데 그냥 정문을 기준으로 지도에서 콤파스를 가지고 동그라미 그리다 보니까 애들은 후문으로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정작 후문을 기준으로 한 100m만 걸어가면 어린이 보호구역이 끝나는 데가 많아요. 애들은 그 전부터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 그게 하나 문제고 또 하나는 요거 그 블라인드 스팟하고 관련되고 불법 주차하고 관련된 내용인데 이제 그걸 제가 막 돌아다니면서 느껴본 것 중에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면서 우리가 요거만큼은 꼭 신경 써야겠다라고 하는 게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있는 횡단보도 인근의 주차만큼은 확실하게 없애야 되겠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횡단보도 인근에 주차한 불법 주차. 그래서 이걸 없애기 위해서 이제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물리적으로 없애는 거죠. 그러니까 보도를 확장해서 우리가 아까 트래픽 하밍 매저에도 보면 초코라는 게 있는데 이게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인근의 보도를 확장하면 거기 차를 불법 주차를 할 수가 없죠. 그렇게 이제 차단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뭐 좀 아쉬운 얘기지만 벌금을 일반 불법 주차보다는 엄청나게 많이 때리는 그런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영국의 알렌 케너디 고문께서 이제 그 캠페인 그런 걸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최근에 그 고속도로에서의 그 캠페인 그런 이제 뭐 연구 같은 걸 좀 해봤는데 그 이제 고속도로 이용자들을 이 고속도로하고 지금 생활도로 보행자하고는 좀 다르지만 고속도로 이용자가 뭐 예를 들어 여성 남성 또는 화물차 운전자 상용차 운전하시는 분 그리고 일반 차량 운전하시는 분이 요구 사항이 달라요. 궁금한 것도 다르고.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은 그 대표적으로 고속도로를 운전하는 여성 운전자 같은 경우는 뭘 좀 가르쳐 드리고 싶은데 뭘 가르쳐 드리면 좋을까요? 했을 때 어떻게 나오냐면 사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랑 그 급커브 구간에서 어떻게 하면 안전 운전할 수 있나요?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이런 거는 남성 운전자한테서는 안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거를 이제 보행자로 투영을 해보면 분명히 어린이가 원하는 거 다르고 노약자가 원하는 노인이 원하는 게 다르고 일반 우리 같은 성인이 원하는 게 다를 겁니다. 그래서 그걸 좀 차별화해서 캠페인이라든지 교육 프로그램도 그렇게 만들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여기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이제 사실은 학교에서 이제 그 교통이란 걸 학생들하고 같이 가르치고 공부하면서 느끼는 건데 결국 교통이라고 하는 학문이 이제 사람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고 사람이 어떻게 움직이는 것을 잘 이해를 하면 거기서 뭔가 실마리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보행자하고 차량이 부딪힌 사고가 차와 보행자가 부딪혔다고 하지만 결국 차는 사람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사람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하고 고민하는 것이 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근본적인 출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3분 더 쓰셨는데 4분이라고 고생하셔서 이해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다음에 김만배 처장님 부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그 1급분에 제가 발표를 들으면서 정말로 많은 얘기들이 나왔고 실제는 이러한 좋은 의견들이 실제 이제 구슬로 끼워진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희 국가 안전, 교통 안전이라는 것이 예산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안전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요. 제가 스웨덴 같은 경우는 비전 제로를 하고 나서 비전 제로 전략을 국회에서 통과가 됐고 또 그것을 캠페인을 통해서